94페이지에 물권법 들어가도록 하죠. 지금까지 이제 민법 총칙을 배웠는데 우리는 민법문 전체를 보면 민법 강론과 민법 총론, 그래서 이게 이제 민법 총칙이었고 주로 법률 행위를 중심으로 해서 쭉 법률행위 성립 요건, 관련된 효력 요건 해서 쭉 배웠습니다. 네, 이제 강론으로 들어와서 우리 강론에는 이제 권리들을 하나씩 배우는데 이 권리가 우리는 시험 범위가 재산권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재산권을 중심으로 배우죠. 그래서 첫 번째 물건에 대한 권리인 물권, 사람의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채권, 그래서 물권법과 채권법인데 물권법, 채권법 그 중에 이제 지금 시간에 배우려는 건 물권법이죠. 물권법도 역시 마찬가지로 총론과 강론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물권법 총론, 물권법 총론과 강론. 그래서 일단 먼저 물권법 강론을 보면 이 개별적인 권리, 개별적인 물권의 종류들을 쭉 나열을 하고 있는데 물권을 크게 나누면 점유하고 있는 사실 상태, 그 사실 상태만으로 권리를 인정하는, 역시 이것도 특이합니다. 사실과 규범, 사실과 권리는 뭐 전혀 이렇게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관계인데 이 사실에 대해서 권리를 인정해요. 상당히 특이한 권리예요. 좀 그래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초학자는 말할 것도 없고 공부를 좀 오래 한 사람들도 이 점유권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어쨌든 점유권, 그리고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이제 권리가 본권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권한이 있는, 내가 어떤 그 물건을 지배하고 있는데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그 물건을 네가 어떻게 취득했느냐, 그 정당한 원인이 있느냐, 정당한 원인이 필요한 거죠. 권한이 필요한. 이거는 묻지 않습니다. 권한을 불문해요. 그냥 점유 사실만 있으면 바로 인정되는 권리예요. 점유권. 상당히 관념적인 그런 권리이죠. 점유권과 본권. 근데 이제 주로 이제 본권이 중심이고 본권에는 완벽한 권리인 소유권과 소유권은 왜 완벽하느냐? 우리 물건의 경우에는 그 가치, 물건의 가치를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는 사용 가치와 사용해서 이익을 얻는 가치, 그리고 팔아서 돈으로 만들 수 있는 교환 가치. 이 물건의 가치는 두 개인데 이 두 개 모두를 지배할 수 있는 완벽한 권리이다. 완벽한 권리. 그럼에 비해서 이 사용 가치만 지배하거나 또는 교환 가치만 지배하는 이 일부 권능, 어떤 권리의 내용이 되는 개개의 것들을 권능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용 권능 또는 교환 권능, 처분 권능 이러한 것들 일부만 제한적으로 지배하는 권리, 그것을 제한 물권이라고 합니다. 제한 물권은 사용 가치만 지배하는, 물건의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가 있는데 그걸 팔아치울 수는 없고 그 사용 가치만 쓸 수 있는 그러한 물권 사용한다고 하니까 용익 물권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교환 가치, 사용은 못하고 그것을 팔아 넘길 수 있는 그러한 가치만 지배하는 그 물건을 담보 물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환 가치만 지배하고 이쪽은 사용 가치만 지배하는. 용익 물권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것들 하나씩 배우게 되고 담보 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 해서 이 강론편에서는 소유권부터 시작해서 쭉 배우게 됩니다. 좀 특이한 이 점유권 파트가 조금 처음에 나오는데 좀 쉽진 않아요.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 점유권이 있고. 그래서 지금 첫 시간에는 이런 모든 이 강론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공통 분모가 되는 그러한 개념과 이론을 먼저 배우는데 그것이 물권법 총론입니다. 자, 물권법 총론은 제 교재는 이걸 두 파트로 나눠서 쓰고 있어요. 장을 둘로 나눠서 일단 물권 서설에서 물권이 뭐냐, 물권의 개념, 종류 뭐 등등의 일반론들을 얘기를 했고, 본격적으로는 물권 변동에 대해서 물권 변동의 일반 이론과 그리고 부동산 물권 변동이 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동산 물권 변동이 되려면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를 해서 물권법 총론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서설부터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94페이지에 물권법 서설에 보면 첫 번째, 채권과 구별하자. 자, 우리가 계속 어떤 법 개념을 공부를 할 때 비교 개념들을 같이 배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남자는 어떤 특성이 있느냐를 설명할 때 남자의 특성만 쭉 설명해서는 잘 선명해지지 않죠. 반대되는 자인 여자의 비교해서 남자는 이런 특성이 있다 하면 훨씬 더 그 개념이 선명해집니다. 법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대립되는 개념인 채권과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대다수 내용들은 공부를 했어요. 물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권리인데, 채권은 특정한 사람한테만 주장할 수 있고 그 특정한 사람이 일정한 행위를 해야만 만족을 얻는다. 그 특정한 사람을 채무자라고 하고 그 채무자는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채무자의 일정한 행위를 급부라고 했죠. 그래서 채무자의 급부가 있어야만 만족을 얻는다. 그런 점에서 쭉 차이를 표로 만들어 놨으니까 보시기 바라고, 그 표 중에 중요한 개념 하나만 보도록 합시다. 절대성 부분, 절대성. 그 세 번째 행에 있죠. 물권은 일반인을 상대로, 일반인 거기 밑줄 모든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이거 내 거야, 내가 소유자야 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것이 물권.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세상을 향해서, 그런 의미에서 절대권, 대세권이라고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주장할 수 있다. 대세권. 하지만 우측의 채권을 보면 채권은 특정한 사람, 채무자라고 했죠. 그 특정인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예요. 채권. 그래서 절대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 중에 일정한 사람한테만 주장할 수 있다. 상대권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니라 그 특정한 사람이라고 해서 대인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권은 절대권과 대세권의 성질을 갖고, 채권은 상대권 그리고 대인권의 성질을 갖는다. 일단 물권의 객체, 물건이죠. 우리 앞에 총칙에서 배웠죠. 물건이다. 근데 이 물건과 관련돼서 목차 2에 보시면 일물일권주의가 우리 민법의 원칙입니다. 즉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물권,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물권만 인정되는 게 원칙이다. 물론 여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양가로 예외. 이 본권 중에 제한물권이 용익물권, 담보물권이 있는데, 이 용익물권 같은 경우는 한 개의 물건의 일부에 대해서 독립성이 없죠.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그 일부는 독립된 물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 개의 물건의 일부에 대해서도 용익물권을 설정할 수 있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설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한 필. 자, 토지는 개수를 한 필로 계산을 해요. 그래서 토지, 이거 100번지, 필이라는 건 번지예요, 번지. 100번지 토지다. 100번지 토지가 100평짜리도 있고 1000평짜리도 있습니다. 1000평이 한 개가 될 수도 있고 100평이 한 개가 될 수도 있어요. 이 토지를 구획하는 거 한 필이냐 두 필이냐 구획하는 건 국가가 토지 공부에서 정하는 게 나름이에요. 100번지 이 토지 중에 여기 앞에 여기까지는 너희가 써라. 여기는 내가 쓰겠다. 이렇게 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상권을 일부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다. 용익물권은 일물일권주의 예외로서 한 개 물건의 일부에 대해서도 설정할 수가 있다.
95페이지 물권의 종류, 물권 법정주의라고 돼 있어요. 자, 물권의 종류는 법으로 정한다라는 얘기예요. 법정주의. 다른 말로 하면 당사자가 임의로 물권을 이 세상에 없는 물권을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물권을 만들어낼 수 없다. 185조를 보세요. 물권은 법률이나 관습법에 의하는 이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이 세상에 없는 권리를 만들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물권이라면. 왜 그러겠어요? 물권은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딱 정해져 있어야만 그 거래하는 사람들이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 물권은 이러한 내용이구나. 근데 엉뚱하게 만들어낸 물건이 대세효를 갖는다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채권의 경우에는 특정한 사람한테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적 자치의 원칙상 둘이 계약하기 나름이에요. 그 계약 내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양한 내용의 채권이 성립할 수 있지만 물권은 그렇지 않다. 그 내용이 종류가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걸 물권 법정주의라고 해서 185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법률이나 관습법으로만 만들 수 있다고 돼 있죠. 그래서 법률,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해요. 넘버 2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가 우리 성문법 전체라고 했죠. 최꼭대기에 헌법이 있고 법률, 명령, 규칙, 조례 형식으로 쭉 있을 때 이걸 말한다는 얘기예요. 185조에서 말하는 법률은 국회가 만드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말한다. 그럼 여러분은 이걸 이제 배우면 뭔가 하나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요. 민법 1조에서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이 어쩌고저쩌고 할 때 그 법원, 법원에서 민법 1조의 법원에서 말하는 법률, 똑같이 법률이라는 말을 썼는데 거기서 말하는 1조에서 말하는 법률은 이 전체를 말하는 거죠. 성문법 전체. 이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포함한 전체를 말하지만 185조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한정된다. 그리고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라고 조문에 되어 있는데 이 창설하지 못한다라는 건 새로운 내용을 만들 수 없다. 즉 소유권이라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소유권이 아닌 다른 내용을 거기에다가 추가할 수 또는 효력을 제한하거나 법에서 정해지지 않은 새로운 내용을 만들 수 없고 또 종류, 이 법에서 소유권, 제한물권 이렇게 종류가 있는데 이 종류 이외의 새로운 종류의 물건을 만들 수 없다. 내용 강제, 종류 강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목차 2번에 보시면 민법상 물권의 종류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 관점에서 보시고 넘겨보시면 96페이지에 물권의 효력, 우선적 효력이 있다. 물권은 우선적 효력. 이 우선적 효력은 권리가 서로 충돌할 때 이 둘 다 만족을 얻으면 좋겠지만 충돌이라는 개념은 둘 중에 하나는 양보할 수밖에 없는, 뒤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를 충돌이라고 합니다. 이때 어떠한 권리가 우선할 것인가, 이 문제를 우선적 효력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눠보면 양가로 1번에 물권과 물권이 서로 충돌할 때 어떠한 물권이 우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일반 원칙입니다. 방가로 1에 보시면 시간적으로 먼저 성립한 물권이 그 뒤에 시간적으로 뒤에 성립한 물권보다 우선한다. 대표적인 게 저당권이죠. 내 아파트에 국민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국민은행 앞으로 1번 저당권을 설정하고 다시 한 달 후에 돈을 또 빌리고 우리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우리은행 앞으로 설정했다. 그러면 1번 저당권은 국민은행, 2번 저당권은 우리은행. 1번 저당권이 시간에서 앞서니까 우선한다는 이야기예요. 돈 다 받아가고 남는 게 있을 때만 2번 저당권자가 그 담보물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가 있다. 방가로 2에 그러나 소유권과 제한물권 상호간에는 당연히 제한물권이 우선합니다. 왜냐하면 소유자가 자기 권능을 일부 떼어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설정한 거예요. 내 땅 네가 써라 라고 떼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제한물권이 우선하죠. 이건 뭐 당연한 것을 그냥 써놓은 것에 불과하고 양가로 2번에 중요한 내용이죠. 물권은 항상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이 있어요. 물권은 채권에 우선한다. 그것은 원칙 첫째 줄에 보시면 성립 시기를 불문하고 거기에 밑줄. 즉 예컨대
채권이 먼저 성립하고 물권이 나중에 성립했다 하더라도 물권이 채권에 앞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채권은 절대권, 물권은 절대권이고 대세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법리를 이게 아주 기초예요. 민법 전체에 적용되는 다양한 옷을 입고 우리를 괴롭히는 개념들입니다. 물권과 채권의 구별. 사실은 지금 물권법 총론을 하고 있죠. 우리 앞에 민법 총칙을 했고, 원래 법 개념들은 앞에 서설 부분에 나오는 것들이 아주 기초적인 개념이고 추상적인 개념들인데, 사실은 그게 민법의 전부예요. 여러분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면 다 앞에 있는 총론 부분으로 다 귀결이 됩니다. 얘의 사례를 하나 들어보죠. 갑이 을에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채권 계약이에요. 채권을 발생시키는 계약. 그러니까 이러한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얘를 임차인, 우리 같은 사람, 여러분 건물주가 있을지 모르지만 남의 집을 빌려서 이제 임차인으로 쓰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채권을 갖습니다. 임차권이라는 채권. 네 집을 이 사람이 소유자이고 임대인이에요. 즉 물권자이면서 채무자가 되는 거죠. 나한테 집을 내가 쓰게 얘한테 요구할 수 있는 거죠. 네가 소유자지만 내가 월세 내잖아. 네 집 좀 쓰자. 그래서 요구할 수 있는 임차권, 즉 사용 수익을 할 수 있죠. 대신에 월세를 내지만 그건 별개의 문제고 사용 수익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한참 잘 쓰고 있어요. 집에서 따끈하게 잘 거기에서 게임도 하고 인터넷도 하고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얘가 집을 팔아버렸어요. 병한테 팔아버려. 매매. 소유자니까 얼마든지 자유롭게 처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다.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고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병도 마찬가지예요. 병도 한두 푼, 두 푼 모아가지고 한 몇십 년 모아서 집을 이제 마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도 내 집이 생겼네. 그래서 돈 다 주고 등기까지 마치고 이제 집에 갔더니 떡하니 을이 살고 있는 거죠, 집에. 그래서 을에게 나가라 라고 청구합니다. 내 집에서 나가. 내 집에서 나가라. 얘는 먼저 했어요, 임대차를. 그리고 임대차 기간을 2년을 약정을 했고 아직 1년이나 더 남아 있어요. 돈도 다 줬습니다. 갑한테 일시불로 다 줬다고 합시다. 뭐 그렇게 이해하기 편하게. 일시불로 다 주고 아직 1년을 더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랬는데 병이 내 집에서 나가라 라고 청구해요. 을은 내가 왜 나가냐? 내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돈 다 냈고 나 임대차 계약 맺어서 1년 더 쓸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주장하는 권리는 채권이죠. 먼저 성립했습니다. 하지만 병은 나가라라고 청구하는 건 물권이에요. 물권. 소유권으로서 물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채권 못 나가겠다. 내가 채권이 있으니까 못 나가겠다. 내 집이니까 내가 써야 되겠다. 나가라. 물권을 주장. 물권과 채권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동일한 물건을 두고서 채권의 내용과 물권의 내용이 서로 충돌하고 있어요. 이때 누가 우선하느냐? 물권이 우선한다는 얘기예요. 이 채권이 비록 먼저 성립했다 하더라도 물권이 우선한다.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가야 돼요. 안 나고 버티면 강제 집행당해서 공권력의 힘을 빌려서 병이 쫓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갑니다. 억울하겠죠? 억울한 건 얘한테, 채무자한테. 채권은 그 특정한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갑에게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갑을 괴롭힐 수 있을 뿐이지 병한테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물권이 항상 채권보다 우선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물론 이제 좀 더 논의를 추가하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나 기타 얘를 보호하기 위한 다른 특별법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별개의 논의고, 그건 특별한 논의이고, 이건 민법의 대원칙이에요. 원칙상 임차권, 채권으로는 물권, 소유권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 쫓겨납니다. 자, 이게 유명한 법리예요. 그래서 매매는 임대차를 깨트린다. 역시 로마법상 법입니다. 법. 몇천 년을 쭉 이어오고 있는 엄청난 법이죠. 매매는 임대차를 깨트린다. 그 말은 매매에 의해서 물권을 취득한 자는 임대차에 의해서 채권을 취득한 자에 우선한다라는 얘기예요. 물권이 채권에 우선한다. 자, 그 내용을 봅시다. 양가로 2번에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에서 그 첫째 줄에 성립 시기를 불문하고 물권이 우선한다. 그 밑에 작은 글씨로 예 보시면 셋째 줄에 매매는 임대차를 깨트린다. 거기에 밑줄 이 표현 기억하시고 매매는 임대차를 깨트린다. 여러분 가슴 속에 항상 물권이 채권에 우선한다. 이 원칙을 꽉 박아놔야 돼요. 그래야 이제 거기에서 좀 더 들어가는 예외 더 깊숙이 들어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다음 방가로 2번에 이제 예외에서 그것들을 배우는데 그건 나중에 볼 거니까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거나 하고 97페이지에 두 번째 물권의 효력에는 물권적 청구권이 있어요. 자, 물권을 누가 나를 침해했다 이런 것처럼 내 소유물인데 임차인이 쓰고 있다. 그래서 나가라라고 청구를 해야 되겠죠. 이 청구권. 이러한 청구권을 두 사람 사이는 아무 듣보잡입니다. 전혀 만난 적도 없는. 그래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걸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해요. 물권적 청구권.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 이런 물권적 청구권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물권의 종류는 점유권과 소유권이 있었죠. 물권의 종류.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점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이 있고 소유권, 본권이죠. 본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게 더 보호가 법의 힘이 더 세겠어요? 얘는 이걸 왜 점유하고 있는지 묻지 않고 도둑놈이 점유하고 있어도 점유권이 인정이 돼요. 그러한 도둑놈의 점유와 이 돈 주고 산 사람의 소유권 이게 더 강력하게 보호되겠죠. 그래서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훨씬 강력하고 이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조금 약합니다. 양자 똑같이 물권적 청구권이기는 하지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차이를 이해를 하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밑에 서설 부분에 보면 민법은 점유권과 소유권에 대해서 물권적 청구권 규정을 두고 소유권에 관한 물권적 청구권 규정을 나머지 본권, 그 제한물권이죠. 나머지 본권에는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있으니까 이 소유권의 물권적 청구권 규정을 두고 나머지 제한물권에 준용하고 이 점유권은 체계가 전혀 다른 별개의 물권이니까 따로 두고 있습니다.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규정을 뒀다. 그래서 밑에 표에 그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여러분이 그냥 가볍게 보고 이 전체 이제 지상권, 전세권 이런 내용 잘 모르니까 그냥 가볍게 이해되는 만큼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기기 전에 중요한 내용은 그 97페이지 방가로 2에 그 성립 요건, 물권적 청구권의 성립 요건과 관련해서 일단 침해가 있어야 돼. 누군가가 나의 물권을 침해하고 있다. 내 집에 들어오거나 내 텃밭에 막 들어왔다. 뭘 심어놨다. 이러한 침해가 있을 때 그 사람한테 청구하는 거 이거 없애라. 원래 상태, 핵심. 물권적 청구권의 핵심 내용은 원래 그런 침해, 그런 방해가 없던 원래 상태로 돌려놔라라고 청구하는 게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입니다. 깨끗한 상태로 돌려놔라라는 청구. 근데 중요한 내용은 그 방가로 2의 두째 줄 끝부분에 고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거기에 밑줄. 즉, 그 침해자가 나 모르고 했는데, 나 모르고 들어왔어. 그렇게 항변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원래 우리 민법의 3대 원칙,
민법 총칙에서 했어야 되는 건데 민법에 3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적 자치. 여러 번 강조한 거죠. 계약 자유예요. 계약 자유. 법에서 특별히 금지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자신의 법률 관계, 권리 의무 관계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사적 자치 원칙 그대로 인정해 줍니다. 이것의 이면에 있는 내용은 민법에 1000조가 넘는 규정들이 있지만 대다수의 규정들은 임의 규정이다. 따라서 그거 무시하고 다르게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이 사적 자치의 원칙. 두 번째는 과실 책임의 원칙. 즉 법에서 어떤 책임, 의무를 지는 거죠. 내가 어떤 의무를 지려면 내가 어떤 원인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나의 과실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뭔가 거기에 기여한 바가 있어야만 책임을 지는 거다. 이 사적 자치의 연장이죠. 고의나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을 지지 나한테 아무 잘못이 없을 때에는 책임질 일이 없다. 과실 책임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우리 법의 책임의 종류는 계약에 의한 책임과 법률 규정에 의한 책임. 이 계약이 대표적인 법률행위잖아요. 그래서 항상 권리 의무 관계는 법률행위에 의해서 발생하거나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하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계약 책임 또는 법에서 정한 법정 책임 둘 중에 하나. 근데 이 계약 책임, 법률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게 계약이니까 계약 책임. 이 계약 책임의 대표적인 게 채무 불이행 책임. 390조입니다. 390조 채무 불이행 책임. 법률 규정에 의한 책임은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가 있는데 아주 대표적으로는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불법행위 책임. 이거 우리 법인의 불법행위 할 때 간단히 봤던 750조의 규정이 있습니다. 불법행위 책임. 이거 계속 나오니까 이건 기억하세요. 계약 책임 그리고 불법행위 책임, 채무불이행 책임, 불법행위 책임 390조, 750조 별개예요. 자, 이러한 모두 이 390조나 750조는 항상 고의 과실이 있을 때에만 고의 과실을 전제로 해서 이런 책임을 지는 자가 고의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을 져요. 즉 채무자의 고의 과실이 있을 때만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고 가해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을 때만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그걸 과실 책임의 원칙이라고 해요. 이 대표적인 책임 모두 다 과실 책임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봤던 것처럼 물권적 청구권 부분은 고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침해하고 있으면 원래대로 돌려놔라. 네가 고의가 있든 과실이 있든 없든 돌려놔라 라는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3대 원칙의 세 번째는 소유권 절대의 원칙. 사유재산을 보장한다는 거죠. 이 사유재산 보장. 함부로 다른 사람의 재산 관계에 개입을 시키지 않겠다. 사유재산 보장. 이게 이제 민법의 뼈대입니다. 이제 과실 책임을 설명하면서 지금 논의를 드린 거예요. 어쨌든 물권적 청구권의 요건, 행사 요건으로는 고의과실, 상대방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기억하시고. 자, 넘기면 이제 두 번째, 물권법 서설 받고 물권법 총론의 두 번째로서 물권 변동을 봅시다. 자, 물권 변동에 앞에 서설의 물권 변동의 모습은 민법 총칙에서 봤던 거나 연결되는 거니까 그냥 가볍게 보시고 두 번째 테마를 보세요.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물권이 변동되면 물권은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해관계가 있죠. 물권은 나한테도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누가 물권자인지 누가 소유권자인지를 알 수 있게 어떤 외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외관을 공시라고 해요. 공시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첫째 줄 해보세요. 물권은 배타성이 있고 두 번째로는 현실적으로 지배하지 않아도 물권이 인정됩니다. 여러분이 자, 이 분필을 제가 가지고 있죠? 학원이 안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학원 소유입니다. 소유권은 물권은 그 물건을
잠시 여러분이 지하철역에 왔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가방 소유자인데 깜빡 지하철에 놓고 내렸어요. 그러면 그 가방을 여러분이 지배하고 있지 않죠? 현실적으로 지배하고 있지 않고 지금 막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고 있는 그 가방이 지하철에서 돌아다니고 있을 때 그래도 여러분이 소유권자입니다. 즉 물권은 현실적인 지배를 내용으로 하지 않는 관념상으로 법에 의한 관념상으로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게 누구 권리인지 공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공시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을 했고 99페이지 보면 양가로 2회에서 공시의 원칙, 그래서 물권 변동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일정한 공시 방법이 수반되어야만 한다. 공시 방법을 갖추어야만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 그래서 물권의 대표적인 물건에 관한 권리니까 부동산 물권과 동산 물권으로 나눌 수 있는데 부동산 물권과 관련된 누가 부동산 물권자냐라고 공시하는 방법은 등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물권의 공시 방법은 등기이고 동산 물권의 공시 방법은 점유입니다. 가지고 있는 거. 동산 물권의 공시 방법은 점유다. 그러니까 등기와 점유가 물권의 공시 방법이다. 그다음 양가로 3번 공신의 원칙이라고 있어. 공신 믿는 거죠. 공시된 방법, 즉 점유나 등기, 공시 방법, 점유나 등기를 믿고 거래한 자를 보호해 준다. 그 겉으로 드러난 공시 방법, 등기나 점유를 믿고 거래한 자는 보호된다라는 원칙을 공신의 원칙이라고 이야기해요. 공신의 원칙. 우리 민법은 공시제도, 공시의 원칙은 인정하고 있어요. 등기제도나 점유제도 인정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공신의 원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시의 원칙은 우리 법도, 우리 민법도 인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공신의 원칙이라는 건 나눠봐요. 부동산 물권 에서의 공시 방법은 등기죠. 이 등기를 믿고 거래한 자, 신뢰하고 거래한 자 보호되느냐? 안 됩니다. 보호 안 돼요. 그래서 부동산 물권의 경우에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아요. 공신의 원칙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동산 물권의 공시 방법은 점유인데 누가 물건을 점유하고 있어서 그자로부터 샀다, 신뢰하고 거래했다. 얘는 보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신의 원칙이 동산 물권 변동의 경우에는 인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등기를 믿은 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등기의 공신력이 없어요. 특이하죠. 국가가 관리하는 건데 등기에는 공신력을 부정합니다. 하지만 점유를 믿고 거래했다라고 하면은 보호됩니다. 점유의 공신력은 긍정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등기를 믿었는데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는 이 등기가 무효라는 얘기죠. 무효. 이 점유를 믿었는데 보호되느냐 여부는 이 점유한 자가 훔친 자야. 소유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소유자도 아닌데 점유하고 있는. 지금 실체와 어긋나는 공시가 있는 이 등기가 잘못됐거나 지금 점유가 잘못된. 근데 이 잘못된 것을 믿고 거래한 자 부동산은 보호되지 않고 동산은 보호된다. 이 보호되는 제도를 선의취득이라는 제도를 인정하고 있어요. 249조의 선의취득. 그래서 선의취득 제도는 부동산은 선의취득 제도가 없고 동산은 선의취득 제도가 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등기를 믿으면 보호받지 못한다. 등기의 공신력은 부정된다. 그러나 동산의 공시 방법인 점유를 믿고 그자가 점유하고 있으니까 그자가 소유자일 거야 라고 믿고 거래한 자는 보호받습니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점유를 믿으면 보호되기 때문에 점유의 공신력이 인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얘기가 쭉 써 있습니다. 밑에 굵은 글씨에 점유의 공신력은 긍정된다. 등기의 공신력은 부정된다. 이게 핵심어고, 그 다음 제 2절 물권행위, 이제 좀 어려운데 물권행위를 봅시다. 물권행위. 여러분이 이 시간에 물권행위 개념만 잘 이해해 가도 기초 강의 들은 건 보람이 있죠. 보람이. 아주 단순한 거래 관계. 갑과 을 사이에 아파트를 사고 팔아요.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합니다. 매매. 그래서 파는 사람을 매도인, 얘가 소유자라고 합시다. 그리고 을이 이제 돈 벌어서 아파트를 사는 거예요. 매수인. 둘이 계약에 의해서 물권, 소유권이라는 물권이 변동되는 거예요. 법률 행위인 계약에 의해서 소유권 변동. 그래서 이런 계약에 의해서 이게 아파트 부동산이잖아요. 건물인 부동산. 부동산의 물권 변동을 공시하는 건 등기라고 했습니다. 등기까지 넘겨받으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문제는 얘가 지금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거잖아요. 물권을. 이 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금 법률 규정이 아니라 법률 행위에 의해서 지금 물권을 취득하려는 거예요. 법률 행위. 뭐 어떠한 법률 행위를 해야 물권을 취득하느냐라는 얘기예요. 어떠한 법률 행위를 해야 물권을 취득하느냐. 법률 행위는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굉장히 인위적인데 왜 이런 개념을 만들었는지 어쩔 수 없죠. 법률 행위는 내가 취득하고자 하는 권리의 종류에 따라서 법률 행위 종류가 달라진다고 봐요. 자, 을이 채권을 취득하고 싶은 경우에는 그 법률 행위를 채권 행위라고 합니다. 당연하겠죠. 이게 법률 행위인데 채권을 발생시키는 법률 행위가 채권 행위다. 물권을 발생시키는 물권 변동을 가져오는 법률 행위, 그것을 물권 행위라고 한다. 물권 행위. 여러분이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개념은 다 채권 행위예요. 일반인들은 물권 행위라는 개념을 모릅니다. 여러분도 지금 처음 법을 공부한다면 물권 행위라는 개념은 지금 여러분 한 20, 30년 살았다고 할 때 처음 듣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야? 라는 일반인들은 아무 관심도 없는 부분입니다. 일반인이 관심 있는 계약, 우리가 통상적으로 계약하는 것들은 다 채권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채권을 취득하는 거. 그런데 뭐 사고팔고해서 물권을 취득했단 말이에요. 물권을 취득했는데 물권을 취득하려면 법 이론상으로는 물권 행위를 해야 되는데 다들 채권 행위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물권을 취득해요. 이상하죠? 그걸 설명을 합시다. 자, 여러분이 여기 이제 아파트를 산다면 매매 계약을 체결하죠. 매매 계약. 이거는 채권 행위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계약이 채권 행위라고 했어요. 채권을 발생시킬 뿐이에요. 채무만 발생시킬 뿐입니다. 즉 채권이 발생했다라는 건 상대방에게 채무가 있다라는 거죠. 채무, 의무를 발생시키는, 의무를 부담케 하는 의무 부담 행위라고도 해요. 의무 부담 행위. 이것만 가지고는 물권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물권 변동이 일어나기 위한 행위가 아니에요. 이건 의무를 부담하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매도인 입장에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입니다. 당연하겠죠. 보세요. 매매 계약을 했어요. 자, 이게
1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했다. 그 상태에서 물권 변동이 일어나진 않죠. 나중에 돈 주면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를 부담한 겁니다. 당사자 의사는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한 거예요. 매매 계약은. 그리고는 어느 순간인가 이제 시간이 쭉 지나고 거래 관계가 쭉 지나면 어느 순간인가 소유권이 물건이 변동이 돼요. 을의 소유가 됩니다. 어느 순간인가 등기를 이제 갖춰서 을의 소유가 돼요. 근데 당사자들은 특별한 행위를 하지 않거든요. 이때만 행위를 하고 계약서는 이때만 작성하고 이 중간에는 돈을 주고받고 등기를 격려하고 할 뿐이에요. 그냥 등기 격려하는 사실행위를 하고 돈 주는 사실행위만 하고 별도로 계약을 하지 않아요. 계약, 즉 별도의 법률행위를 하지 않아. 그래도 물권이 변동돼요. 그런데 이걸 이제 법학자들이 봤을 때 얘들이 한 건 매매 계약만 한 거예요. 매매 계약은 의무만 부담한 거란 말이에요. 채무만 발생시킨 거예요. 근데 물권이 변동되려면 물권을 변동시키는 행위, 물권 행위를 해야 되는데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 법학자의 관점에서는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를 중간에 물권 행위를 했다라고 봅니다. 물권 행위를 했다. 물권 행위는 거래 관행상 의식적으로 당사자들이 하는 행위는 아닙니다. 근데 그걸 평가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법학적인 관점에서 너희들이 물권 행위를 했어 라고 평가를 합니다. 나는 하지 않았는데요. 아니야, 너 했어 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 매매 계약만 하는 건 채무만 발생한 상태이고 또 서로 돈을 주고받다가 어느 순간에 어떤 행위를 하냐면 소유권을 이제 이전한다. 이전하는 합의를 합니다. 합의. 계약. 쉽게 말하면 계약. 마지막 순간에 잔금을 받고 소유권 서류를 넘겨줘요. 우리가 계약, 법률행위는 반드시 계약서를 써야만 계약이 되는 건 아니라고 했죠. 묵시적으로도, 명시적으로 계약서를 쓰면 훌륭하고 계약서를 안 쓰고 말로 해도 되고 눈빛으로 주고받아도 되고 어쨌든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가 일치하면 눈빛만 바라보고 일치해도 바로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남녀가 만나서 눈빛 맞으면 딱 계약이 성립하듯이 마찬가지로 눈빛만 맞으면 일치하면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돈 받으면 잔금을 다 받으면서 이건 예를 드는 거예요. 항상 이 시점에 물권행위가 있다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인가 있는데 반드시 그 중간에 어느 시점인가는 아주 대표적인 예를 들면 잔금을 받으면서 서류를 넘겨줍니다. 그러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야 이제부터는 이 아파트의 소유권은 너의 것이 되는 거야 라고 의사표시를 하는 거고 상대방도 잔금 주면서 이제부터는 소유권이 나한테 넘어오는 거야. 소유권이 이제는 나한테 이전되는 거야. 너에서 나한테 이전되는 거야. 오케이. 맞아. 합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물권행위다. 바로 물권이 변동되잖아요. 이거는 의무,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무를 부담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종결되는 거죠. 이제부터는 너랑 나랑 볼장 다 봤다. 이거 끝이야. 라고 하는 합의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볼 일 없어. 라고 합의하는 거죠. 완전히 소유권 넘어가고 넘겨받는다. 라는 합의. 이건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고 물권 행위는 의무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습니다.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즉 바로 권리가 이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바로 처분돼요. 그래서 이것을 처분행위라고 합니다. 별도로 다른 행위를 해야 채권 채무관계처럼 별도로 채무자가 어떤 행위를 해야 만족을 얻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만족을 얻는, 그 자체로 종결돼요. 이 처분행위라는 말은 그 자체로 종결된다. 이게 더 정확한 말은 의무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다. 더 이상 볼 일 없다는 얘기, 볼 일. 그냥 그걸로 바로 종결된다. 그 종결되는 합의를 했다는 얘기예요. 서로 주고받으면서. 듣고 보면 여러분도 어느 순간에 그런 행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합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합의가 없겠죠. 이 당시에는 단순한 의무만 부담한 거고 이 어느 순간인가 소유권 이전에 합의가 있는 거다. 이것을 물권행위 또는 처분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권 변동이 일어나려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반드시 물권행위가 있어야 돼요. 물권행위. 그래서 이제 도식적으로 볼 겁니다. 물권 변동이 일어나려면 요건, 물권 변동의 요건은 공시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죠. 공시 방법. 즉 등기를 부동산인 경우에는 등기를 넘겨받거나 점유를 넘겨받거나 이거는 별도로 법에서 공시제도 우리 물권의 배타성이라는 특성상 별도 공시제도가 있기 때문에 등기나 점유의 이전은 반드시 필요해요. 이건 법에서 요구하는 특별한 추가 요건이고 이건 당연히 갖춰야 되고 반드시 당사자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의 경우에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즉 법률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법률 행위는 물권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물권 행위. 물권 변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당사자가 하는 행위. 통상적으로 계약이죠. 계약. 법률 행위의 대표적인 게 계약이니까. 그래서 이 계약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약하면 채권 행위를 말하기 때문에 물권적 합의라고 명칭을 바꿉니다. 물권적 합의. 그냥 물권적 계약이라고 해도 맞아요. 근데 그것을 혼동할 수 있으니까 물권적 합의라고 쓰는 것 뿐입니다. 물권 행위예요. 물권 계약. 다 같은 말이에요. 물권 행위를 하고 공시 방법을 갖추면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유효하고 이게 유효합니다. 이것도 유효 두 개가 모두 유효해야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 둘 중에 하나라도 무효면 물권 변동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자, 물권 행위를 그냥 갑자기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은 매매 계약을 먼저 하고 이 매매 계약 등의 행위를 먼저 하고 그다음 물권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이 매매 계약에서 지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는 물권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매매 계약, 이런 채권 행위 이거는 물권 행위를 하게 된 원인이 되는 거죠. 이게 원인이 되고 그 원인의 이행으로서 물권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 원인이 된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물권 행위. 그래서 여러분은 원래 물권 변동이 일어나려면 이 두 가지 요건만 있으면 되는데 여기에 원인 행위, 즉 채권 행위,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계약, 예컨대 뭐 매매 계약이라든가 증여 계약, 뭐 이런 등등의 이런 계약, 이게 통상적으로 같이 이루어지니까 이 세 개를 같이 검토를 하게 되고 만약에 이게 채권 계약이 법률 행위,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로 소멸하는 사유들이죠. 무효 취소 우리 배웠습니다. 권리 능력 없는 자가 하거나 또 사기 강박을 당해서 취소하거나 착오로 법률 행위를 해서 취소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날아간다. 이 계약이 날아가는 사유들 민법 총칙에서 배웠죠. 이게 날아가면 얘만 날아가는 게 아니라 이 물권 행위는 이것의 이행으로 한 거기 때문에 물권 행위도 같이 무효가 돼요. 즉 물권 행위 자체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따로따로 이루어져서 이 물권 행위에는 이거는 사기를 당했지만 이건 사기를 안 당했어요. 그래서 이 자체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원인 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로 날아가면 이 물권 행위도 같이 물귀신처럼 얘 또 같이 끄집어서 같이 날아갑니다. 얘도 같이 무효가 돼요. 이러한 이론을 유인론이라고 합니다. 유인론. 또는 물권 행위의 유인성. 같은 말이에요. 당연하죠. 이것이 원인이 돼서 원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물권 행위에 원인이 있는 거다. 그래서 이게 날아가면 이것도 날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물권 변동이 유효하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분이 사례를 공부하거나 할 때 항상 이 세 가지를 검토를 합니다. 채권 행위가 유효하냐, 물권 행위가 유효하냐, 공시 방법이 유효하냐, 등기나 점유를 제대로 취득했느냐. 이 세 가지 모두가 유효해야 물권 변동이 제대로 일어난다.
원래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물권행위와 공시방법. 하지만 유인론이라는 것이 우리 현재 통설 판례이기 때문에 채권행위도 유효할 것을 항상 같이 검토를 해서 이 세 개 모두가 있을 때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 그리고 우리가 판례나 사례에서 물권행위 자체가 고유하게 문제가 발생하는, 무효가 되는 그런 그 물권행위 자체의 고유한 문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무권한 자, 소유자가 아닌 자, 무권한 자의 물권행위. 물권행위는 다른 말로 뭐라고 했죠? 처분행위라고 했죠. 즉 무권한 자의 처분행위, 이거는 무효예요. 따라서 채권행위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물권행위가 무효가 되면 당연히 물권변동은 일어나지 않죠. 이 세 개가 모두 유효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거 하나만, 물권행위가 유효한지 여부에서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무권한 자, 소유자가 아닌 자가 물권행위를 했다. 그럼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권한 자의 처분행위라고 해서 무효. 물권변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것들을 글자들로 조금 써놨어요. 좀 이해할 수 있게 써놨으니까 여러분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물권행위의 의 부분, 채권행위와 구별, 유인성, 처분행위, 의무부담행위 넘겨보시면 100페이지에 표들 나와 있고 얘들도 들어서 적어놨으니까 이건 좀 시간을 두고서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반드시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100페이지에 물권행위의 유인성에서 원인행위인 채권행위가 무효취소 해제로 날아가면 물권행위도 함께 소멸하게 되고, 따라서 물권 변동은 처음부터 일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한다. 이것을 유인성이라고 합니다. 자, 물권행위까지 봤고, 물권 변동이 일어나려면 물권행위뿐만 아니라 공시방법으로서 등기나 점유가 필요한데, 점유는 별도로 논할 게 없고 등기는 논할 게 많죠. 등기 제도에 대해서.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공시방법인 등기 101페이지에 있는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